자, 3.1절이고요. 우리도 그 비대면으로 만세 삼창 한번 하시죠. 아,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 민주 세력의 시작점이잖아요. 3.1운동이. 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 대한독립 만세를 제가 외칠 테니까 만세, 만세, 만세 삼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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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3.1절 같네요. 뭐 건국절이네 뭐네 뭐 이런 소리들을 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비폭력으로 저항했던 그 3.1운동 때문에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독립을 처절하게 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그 세력들이 지금 드디어 그 친일 세력들을 탄핵시키고 다시 정권을 찾아온 바로 그런 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소위를 한 말씀씩 하시고 시작하시죠. 저부터요? 네. 지금 그 말씀 딱이에요. 제가 아침에 10시에 이제 광주시청에서, 광주광역시청에서 기념식을 하는데 거기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경과 보고, 그 다음에 기미 독립선언문 낭독 이런 걸 쭉 하는데 제가 포스팅에는 꼭 그렇게 썼어요. 한편에서 좀 아프고 서럽고 그렇더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민주공화국의 시작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민주공화정을 표방한 첫 번째 그 시도가 그때 있었던 거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제 잔재를 잘 걷어내 왔는가 지금까지. 네. 그 세목의 생각이 이러니까 씁쓸하고 좀 아프고 좀 자책감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해년마다 돌아오니까 해년마다 마음을 다시 굳게 먹고, 실제로 이번 또 다음 달이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일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심한 경우는 아직도 일제를 뭐 동경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몰아내야 되겠죠.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걔들이 그 이른바 문화정책을 쓰잖아요. 이게 아주 제일 뭐 같은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겠다는 거고, 그래서 한국 신민을 거느리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 잔재들이, 유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건 정말 민족 정신 말살 말고 그런 거죠. 예. 자, 어떠세요? 두 분은? 예. 제가 작년에 신용화 선생님 특강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신용화 선생님이 지금도 이제 우리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야기하는 일부의 지식인들이 나쁜 지식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일갈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너 온 가족들 데리고 일제시대로 돌아가서 살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경제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 민족 정신 또는 민족의 자주성에 대해서 위배되는 수많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일본과의 이 관계 개선에 대한 압박력으로 늘 이야기하는 게 경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독립을 이루면서 지금 실제로 우리 경제가 일본 거의 턱밑까지 거의 같은 수준까지 오는 이 발판을 만든 게 사실은 부품 독립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까지 경제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일본과의 종속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것을 실제로 실천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 경제든 정치든 모든 것이 이 자주 독립이 우리가 이제 한 70년, 80년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정으로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 주겠구나. 뭐 이런 걸 저는 느꼈고요. 그걸 제가 기념하기 위해서 3.1절 전으로 암살, 그런 전투 저기 봤는데요. 느낌은 다 주연은 송강호 같아요. 저는 아까 의원님께서 그 행사하시면서 지금껏 우리가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해 왔나라는 거에 대한 회의 뭐 이런 또 그게 어깨에 책임감을 가득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민중의 이 힘으로 여기까지 발전해 온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저희가 102년 전 3.1절 그 당시를 지금 떠올려 보니까 그때도 팬데믹 전염병 상황이었다고 다시 소환이 되더라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다 보니까 스페인 독감이 창궐했던 때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그 지금보다 훨씬 의학이나 뭐 이런 게 발달이 안 돼 있던 상황 속에서 이웃집에서 누군가는 죽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립항쟁 그 정신에 입각해서 3.1 운동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알겠습니다. 되더라고요. 자, 이제 방송 잠깐만요. 예, 방송 시작해야 돼요. 아직 시작 안 했어. 아 진짜 아직 안 소개도 했어요? 안 했구나. 그러네요. 여기 이제 방송 전 토크라고 의미를 한번 담아봤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연구, 공부방송, 1번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서동요 방송, 정치 1번가 4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지금 3분 나와 계십니다. 박진영, 김포 JYP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남영희 인천 동구 미추 얼굴 지역위원장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파란 남자들과 콜라보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영배 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 광주 일정을 그냥 팽개치고 나오셨다. 아니 푸른 나무께 푸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명령이라니요.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제가 어떻게 명령을 해요? 아니에요. 국민의 명령이란 모를까? 시민의 명령, 네, 주권자의 명령. 근데 오지네요. 조금 전에 이 리드가 네.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 아, 50년까지 2050년까지요. 아니요. 이게 50년이 제가 숨차갖고 덜 읽은 거고요. 네. 계속 최소 2090년까지. 아이고 오죠 참말로.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나라를 좀 제대로 건사해 보려면, 왜냐하면 하도 엉뚱한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니까, 아니 그런 법도 좀 만들어야겠던데. 그렇게 엉터리. 예, 스웨덴은 복지국가를 위해서 45년 동안 한 달이 45년이죠. 이건 뭐 이제 5년도 안 됐고요. 이제 5년 들어갑니다. 이제. 스페인에 마리날레다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뭐 복지로 치면 스웨덴보다 한참 앞서 있는 조그마한 인구 한 3,0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협동조합 10개로 구성된 그런 마을인데요. 그런 타운인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 마리날레다 시의 시장이 7선째 하고 있어요. 7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피하지 못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아, 또 4.4.5입 같은 건 줄 알았다. 투표를 계속 하는데 계속 이분을 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20년이라고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님 그러셨는데 20년이 아니라 100년으로? 네, 100년 정도. 오지다 오죠 진짜.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2116년까지는 집권을 해야 되겠네요. 이건 기호 1번은 집권의 문제는 아니고 의회 다수당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자, 서로 다 아시는 사이시죠? 아이 그럼요. 아주 멋쟁이 두 분을 여기서 뵙네요. 좀 저희 담당했던 아이고 비서관님. 같이 일했던 동료시고요. 균형발전위원회 계실 때 제가 자치발전 비서관할 때 균형발전위원회 국장으로 계셨거든요. 그 전에 또 구청장 하실 때도 우리 전에 당의 지방자치국장 하면서 그러셨죠. 오래 네, 했죠. 그때도 자치분권 또 운동을 같이 네. 오래 했죠. 네. 우리 민영배 의원님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비서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자꾸 못났다고 너무 그렇게 놀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뭐 청와대에 말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김영배 의원도 그랬고요. 네. 송인배 전 비서관도 그렇고요. 윤건영 의원도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계속 비서관들은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관을 했었는데 아니 이제 그때 행정관 하다가 비서관 하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비서관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때도 비서관하고 지금도 비서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행정관 엄청나게 힘든 거였던 거죠. 그 분지기였던 거죠 남 결론적으로. 위원장님은 또 이때 이번 와서 정부에. 예, 같이. 비서관 되고 나왔어야 되는데. 에이 그게 그거예요. 네. 자, 어쨌건 지금 이제 이 콜라보 방송이 된 이유가 민영배 의원이 국정원 사찰을 당했더라고요. 일단 그 이야기부터 물어보고 이제 검찰개혁 특히 또 위원이시니까 민영배 의원은 국정원 사찰 어떻게 당했는지 요약된 요약본 한번 볼게요. 얼마나 세게 사셨으면. 민영배 광주 광산구청장 좌파 인물 중용, 구청장 취임 후 선발한 계약직 공무원 4명, 전원을 좌파 인물로 채용하는 등
구정을 좌파 중심으로 파행운행. 좌파 맞네. 좌파만. 민구청장은 단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좌파 모임인 광주 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원으로 지속 활동. 좌파 맞네 이 양반. 반미 감정 조작, 미군 부대 고엽제 불법 매립 의혹 관련 관내 미 공군 주둔지 오염 실태 정밀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부에 발송하는 등 지역 내 반미 감정 자극. 야 이거 아니 구청장이 당연히 미군 부대 고엽제 불법 매립하면 이거 당연히 정밀 조사 해달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그거 엉터리예요. 고엽제가 아니고 왜 미군 부대에 갑자기 고엽제가 나와요? 그게 아니고 기름 유출 거기 제1전투비행장이 있고 거기가 미군 공군이 있었잖아요. 미 공군이 지금은 없는데 그리고 옛날에 패트리엇 배치한다고 그랬었잖아요. 한번 네. 그 부대가 있었던 곳인데 오랫동안 거기서 광범위하게 그 이제 정비창도 있고 이래가지고 기름 유출 때문에 토양이 많이 오염됐을 거다라는 제보가 계속 있는데 군부대란 이유로 이걸 뭐 할 수 없다느니 뭐라니 계속 그래서 법을 다 따져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오염물질 배출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은 구청이 어쨌든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밝히겠다고 그래서 제가 엄포를 좀 놨죠. 이야. 그러니까 군부대하고 싸운 첫 지자체장이라고 그러던데 아니 그렇다고 그게 반미 운동하고 무슨 상관이지? 반미 운동이라고. 자 한번 좀 더 보여줘봐요. 얼마나 빨개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좌파 세력 구정 참여 등 활동 공간 제공 획책. 지역 좌파 세력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통로를 만든다는 보관 아래 공익활동 지원센터 발족을 추진하면서 희망 제작소와 추진 노하우 등 공조. 그러니까 희망 제작소도 같은 곳이네. 좌파 모임. 동센터는 구정에 대한 의견 제시, 제언 및 정책 제시 등을 옥상옥 비난 유발. 아이고 사찰 당하실 만했어요. 아 근데 저거 정말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일꾼들을 제가 모셔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를테면 뭐 예전에 되게 다 학생운동하던 후배들 중에서 일 잘하는 친구들을 모셔왔더니 그걸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파란만 남자들 나왔던 김영배 의원도 한번 소개를 해달라고 제가 읍소를 하셔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찰 안 당한 사람은 제대로 운동 안 하신 거예요.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좌파 정책 적극 추진 2010년 10월 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관내 초등학교 대상 세금 급식을 시범 실시하고 구정 운영 관련 민노당 좌파 단체와 연대 활동 강화, 박원순 지원 활동, 희망 제작소의 통장 리더십 교육, 주민 참여 예산제 관련 주민 설명회, 예산학교 운영 위탁. 이게 다 사찰 당해야 되는 이유고 좌파고 막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2010년이니까 그때 2010년 11년 그때잖아요. 세상에 그때도 저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저런 엉터리 그것도 정보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시에 자치를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다 저렇게 모은 거예요. 그 배경이 좀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가끔 그 아이오라고 하잖아요. 그 정보 정보원 지금 정보원 그 이분들이 가끔 다녀가요. 가끔 다녀가는데 뭐 그냥 예전부터 그랬다고 하니까 사실 한 번은 안 만나 이렇게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소문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때 MB 시절이잖아요. MB 정부 때잖아요. 근데 저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시를 한 거죠. 국정원에다가 좀 살펴봐라 이렇게. 이게 한 2만 명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아니 좀 새로운 사람들 써야지 표현력도 거의 뭐 80년대 후반식 표현력이야 진짜. 아니 무슨 월남전도 아니고 월남전 시대에 위로 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게 웃고 넘어갈 정도 우리가 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정치인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뒷조사해서 사생활 캐고 그러면서 그 약점을 통해서
집권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권력을 유지하고 네. 나중에 또 이걸 통해 재생산하고 그러려고 했겠죠. 근데 이것을 그냥 웃고 넘어가면 안 되고 오. 철저하게 단죄를 해야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한 고비를 네. 접어줘야죠. 이게 그 당시에 같은 당인 친박들도 사찰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오늘이 3.1절이잖아요. 이게 오버랩이 쫙 되는데 이 사찰이라는 게 원래 맞아요. 일본 제국주의가 이 한반도 강점하고 나서 3.1운동 전후에서 이게 강화가 엄청 세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건 정면으로 붙은 거잖아요. 사실 그때 희생이 8천여 명 이렇게 7, 8천 명의 목숨을 잃고 한 5, 6천 명이 이렇게 부상을 입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을지 보이잖아요. 학살이잖아요. 학살. 그런데 아마 상황이 전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광우병 촛불 이후에요. 이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겁났나 봐요. 네, 두려워했던 거. 잔뜩 겁을 먹고 그리고 저기 이제 김해에서 봉화에서는 또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찾아가고. 이러니까 잔뜩 겁을 먹고 아마 안 되겠다. 국정원을 다시 좀 어떻게 좀 해보자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국정원만 나선 게 아니고 일제 그 강점기 때도 그랬거든요. 온갖 하여튼 경찰 뭐 할 것 없이 그 이 끈앞풀들은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그랬는데 이때도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국정원뿐만 아니고 가능한 건 다 동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화가 났던 건 그래놓고 지금까지도 꼭 일본 놈들하고 똑같아요. 아이 저는 좀 잘못했는데 일본하고 똑같아요. 반성을 할지 몰라요. 반성을. 정말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21세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10여 년 전이잖아요. 11년 10년 전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꺼내오면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마치 반민특위가 무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단죄를 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넘어가야 같은 일이 반복이 안 될 텐데 사람들 뒷조사 해가지고 정권 유지하려고 했던 바로 그 세력들이 지금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핵심 인물은 선거에 나와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닙니다. 8.15 이후에 진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2006년 겨울에 그 촛불이 결국 적폐청산이 첫 번째 구호였잖아요. 그런 거죠. 청산하지 않으면 역사가 또 이렇게 불행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명령권자에 해당될 수 있는 뭐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이겠죠. 이명박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이 사정기관에 있었던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국정원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럼 뭐냐면은 국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정권이 바뀌면은 또다시 이것이 반복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좌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에 역사를 탁 털고 접고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단절과 이어짐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어짐만 강조하고 연속성만 강조하고 단절을 하지 않으니까 질적 전환이 안 되고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주시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서에 이런 것만 담겨 있을까? 2만 명이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국회에서 이거 공개 한 해만에 뭐 그때 이제 저희도 근무할 때 통장은 한 번씩 다 그게 통보가 오고 했었거든요. 통장은 한번 통보가 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박근혜 때까지 이어졌다는 건데 네. 그렇게 따지면은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지난번 판사 사찰 제가 보기엔 명백한 사찰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사찰이잖아요. 그런 짓을 해놓고도 이게 무슨 사찰이냐고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흔들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이런 검찰 그냥 그대로 가자고요? 그 얘기 이따가 다시 한번 하시고 예. 윤석열 탄핵하자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시잖아요. 토황소 경문 같은 걸 쓰셔가지고 막 언론에 내고. 자, 어쨌건 그럼 공개는 어떻게 된다요? 좀 질문 이상했나? 네?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그 법을 만들 거냐 개인정보 지금 고민 중이죠 공유할 당에서.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 근데 이제 저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치 보복이니 무슨 뭐 선거용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이상하게 하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게 나와서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질적 전환의 기회여야 되는데 이게 정쟁만 하고 뭐 이게 만리 오르니 그러다가 그냥 그치면 또 이거 흐지부지 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진짜 발본하는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이걸 진상을 밝히고 정리를 해가고 말씀하신 대로들 이번에 단절을 통해서 확실히 청산하고 이런 계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건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특별법을 안 만들면 이거 파쇄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국가기록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정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첫 번째는 거기 이제 사찰 가능성이 있었던 분들이 이 접근을 이제 자료 공개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국회에서 이 정보위 통해서 그게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특별법을 만들어야지 이게 완벽하게 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정보 공개 신청을 해놨고 몇몇 의원분들 아까 그 김영배 의원이나 몇몇 분들 같이 해놨는데 저 이낙연 대표께서는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건 해나가면서 한쪽에서는 박진영 위원장 말씀대로 대변인 말씀대로 법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낮에 이제 여기 오기 직전에 기자분 두 분하고 식사를 했거든요.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사실은 그 해당 당사자인 기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로 굉장히 심각할 왜 거거든요. 없겠어요. 그 틀림없이 권력기관이잖아요. 있지.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렇게 크게 지적을 안 하냐. 이게 사실 보통 사람들은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작 다뤄야 될 기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판사 사찰도 사실은 그 사찰 프레임이 언론에 처음에 잘못 공개가 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그 우리가 이제 박근혜 때 세월호라든지 민중총궐기라든지 이런 주도를 많이 했거든요. 저 예금조에 6번, 통신조에 7번. 아, 한 6개월쯤 뒤에 왔던가요? 네, 그 계속 날라오는데 주인물이시 그거 무서워요. 무섭죠. 그럼 저 지금 뭘 봤단 말이야 도대체 뭘 본 그러니까 거야. 저 지하에 있을 때 새벽에 그때 보통 지하에 있어서 그렇구나. 4시 퇴근했거든요. 그럼 나가면서 누구 있나 없나를 보고 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 그러다가 밖에서 이렇게 그때 CCTV 없을 텐데 밖에서 뭔가 막 사람 발자국 소리 나면 무섭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절을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 누굽니까 전용이라는 국회의원이 네. 그 박근혜 때 그렇게 무서웠다 그랬잖아요. 같은 네. 당인데도. 그러니까 정말 추해요. 어떻게 아무리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싶다고 해도 이렇게 이런 건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야만적인 야만이죠, 예. 정말. 알겠습니다. 어쨌건 당하신 분이 직접 문건으로 나와서 한번 좀 받고요. 사찰 당하실 만해. 빨리 싸우십시오. 사실은요, 그게 처음에 잠깐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 97년이었나?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고발장을 써서 고발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 97년은 아니겠죠. 17년. 2017년에 2017년. 그렇구나. 지금 고발장. 네. 그래서 피고발인이 이명박, 원세훈, 성명불상. 성명불상은 문건을 누가 작성했고 이걸 누가 실행했냐. 이렇게 해서 고발 취지가 이런 거예요. 피고발인들은 이 피고발인들이 국가정보원법상 제18조 정치관여죄, 제19조 직권남용죄, 형법상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고발하니까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당시 지자체장들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 모여서 고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뭉개고 지나갔죠. 뭉갰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이런 세상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타이밍상으로 보면요. 차기 정권 출범할 때쯤 되면 또 한 번의 적폐청산 2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정원만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때는 사실상 기무사가 더 위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기무사라든지 그래. 경찰 정보 계통 같은 데도 이런 문건들은 꽤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90% 이상이 경찰 정보니까. 아니 저렇게 엄연한 고발장이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물타기 한다고 이게 얘기하고 벌써 있잖아요. 예. 2017 선거용으로 이용하고 일이라니까요. 있다.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갔었던 이미 선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가?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 우리 민영배 의원께서 검찰개혁 특위위원이시기도 하세요. 명단들 한번 볼게요. 명단들. 지금 뭐 윤호중 위원장하고 백혜련, 서병철, 송기현, 김회재, 최기상, 김승원, 이수진, 이탄희, 김남국, 김용민, 박주민, 오기영, 황운하, 김종민, 신동근, 민영배, 김용배, 박범계 장관은 지금 박범계 장관이 빠져나가고 박상혁 의원이 그렇습니까? 박상희 의원까지. 이게 숫자로 보면 얼마 안 많은 것 같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속해 있는 특위가 사실상 없을걸요? 탄소 중립 특위 정도? 야, 그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이제 뭐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국수본 출범까지는 지금 완성이 됐고 지금의 핵심은 중대범죄수사청인데 지난 주말 내내 윤석열 총장 나서라를 계속 직을 걸어라. 그거 누가 그러는 거죠? 나서라고 하는 게. 오늘 나서라 하세요, 얼른. 혹시 그 윤석열의 최측근이시고 조국 장관 때 언론 플레이 많이 하신 분이 그 아는 기자들 인맥 동원해가지고 이 기사 좀 써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이 마지못해 나서는 이런 상황? 근데 좀 하수네. 좀 하수인데?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요, 윤석열 자체가 지금 사실상 본인에 의해서 검찰 개혁이 사실 추동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동되는 측면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수사기소 분리, 완전 분리라고 하는 말이 공약에 있긴 했지만 그래도 검찰에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일부 놔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날뛰니까 안 되겠거든요, 이게. 저희가 안 되겠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검찰 내부에서는 욕을 좀 많이 먹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검찰이 제가 봤을 때는 못 나설 겁니다. 이번에 저지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 검찰이 역효과가 날 거기 때문에 저지하겠다고 나서기는 못할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검찰은 모든 청와대는 물론이고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 위에 자신들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런다면. 그렇죠. 지금 근데 사실은 이미 이 윤석열 총장이 그런 행태를 보였어요. 네. 지난번에 조국 장관 청문회 앞두고 압수수색할 때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지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국회가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 사람이 장관으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청문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끼어들어서 이미 사실은 심각하게 그런 생각이 드러난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서라니 뭘 나서겠다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데 어쩌겠다는 거예요. 뭐 쿠데타라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검찰병들을 막 이끌고 말 타고 여의도 진격해가지고 싹 쓸어버리라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서초동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요즘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특공기관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속성은 공무원 속성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 속성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윤석열로 인해서 자기들도 또 피해를 본 게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입장에 봤을 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좀 뭐 제가 보기엔 자성의 목소리도 아니야. 자성의 목소리도 아니고 이익관계의 불편함들에 대해서 이제 투덜거리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기소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 최고의 목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최고의 힘은 그거지 않습니까?
기소를 안 할 권리잖아요. 아 그것도 뺐자고요. 왜냐하면 이 기소배심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네. 한 검사에게 의존하는 형태의 기소 말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걸로 저는 그건 이제 그거는 저희들 특위에서 중장기 검토 과제로 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기소배심제하고 배심 그거 하고 또 기소배심제하고 검사장 직선제. 검사의 그런 건- 인입 구조 자체를 바꿔요. 다양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 뭐 충원도 다양해야 되고. 네. 오늘 시청자분들도 그 흐름은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윤석열이 조국 장관 수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여기까지도 다. 그렇죠. 근데 그 공약 사항인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총장을 잘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막 뭐 좌우나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수사도 막 하고 저쪽 사람들도 뭐 비리가 있으면 막 잡아놓고 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사실 이거 꺼내서 검찰 개혁한다 말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써야 될 그러게 말이에요. 조절이었어요, 진짜로. 네. 제가 그 그러니까 조금만 정리하면 네. 그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요. 자기 조직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조직에 충성한다고 그러더니 제가 보니까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의원님, 진짜. 저는 거기에 그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총장 자신의 비위가 너무 예. 두드러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다 적대적으로 드러난- 계속 싸워야 되는 그 국면으로 갔던 그럼 건데 그런 흐름으로 본 게 맞겠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국 장관 자체가 장관 되는 게 싫은 측면도 있고 그럼 개혁이죠. 검찰 개혁이 좀 빨라질 거라는 예. 생각 위기감이 더 건드렸더니 그래서 그거는 그때는 검찰 조직 내에서 보면 그래 잘하는 괜찮아 거였죠. 잘한다 잘하는 이런 게 거였죠. 가능했겠죠. 근데 자기 자신의 비위가 사실 뒷면에 계속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오기를 부리기 싸움이 시작하는 되는 쪽으로. 거고. 이 뒤돌아서 보면은 서초동의 구성원들은 그 상황들이 이제서야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한테 하나도 좋게 작동한 게 아닌 거죠. 예. 제가 참 좋지 않은 말 표현인데 그때 당시에 그런 표현 썼어요. 참 늦자고 없다. 시어머님한테 늘 듣던 그러세요? 표현인데 못 뽑고 그게 뭐냐면 형편없다는 네. 얘기거든요. 늦자고 없다. 늦자고. 아 좀 제대로 못해? 우리만 알아먹는 얘기예요. 네, 늦자고. 형편없어 이거. 호남에서. 네. 근데 오히려 검찰 개혁을 저희가 좀 더 쉽게 당길 수 있는 제가 빅미를 우리 제공해 줬던. 국정기획에 이때 검찰 검경수사권 조정을 파트 있었잖아요. 근데 잘 몰라 나는 잘 모르니까 그 검찰의 법무부에서 나온 땡땡 부장 그다음에 경찰에서 나온 시어 땡땡 경무관 둘이 맨날 싸워. 둘이 다 친해요 저하고. 그럼 맨날 이제 중간에 커피들을 뽑아들고 나서 술 먹고 같이 먹어주던 게 전데 이야기 잘 됐어 그때. 잘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윤석열의 난동부터 이게 이 상황이 이렇게 완전 헝클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뭔가 미략이 있다라고 하는 엑스맨으로서 그러지 않고서 그런 이렇게. 상상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조용히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 할 때 윤 총장 검찰 개혁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렇지 않고서 잘 지금 시나리오대로 가고 계속해서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구만요. 네. 아니 보통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윤석열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네. 자기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서라면 사퇴를 반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검사들이 측근 검사들이 총장님 이 상황에서 지금 사퇴를 하셔야 덜 개혁당합니다라고 하는 그걸로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검찰총장들은 그렇게 그만뒀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런 직언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럼 조국 장관은 비련의 주인공이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악역 주인공이네요. 반전 효과 때문에 조국 장관네가 대법원 같은 데 가서 완전 무죄가 클리어되면 조국 장관은 대손죄로 크고 그 정도 시나리오 아니면 70년 묵은 이 일이 풀리기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게 하늘의 뜻이 아니고 이게 맞아요. 가능한 건지 난 놀랍다고 느끼는 게 70년 무가 나오는 거 왜 이렇게 또 저기 시나리오는 또 추미애 장관이랬다. 최근에 제가 느끼는데 맞네요. 민주당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 이런 것들을 막 계속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윤석열 방지법. 그러니까 지금 출마 못하게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윤석열 출마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을 꼭 윤석열뿐만 아니라 나쁜 판결이나 나쁜 수사를 해버리고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다 뭐랄까 이렇게 해내는
이 모습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위에서 쟁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검사를 하고 나면 몇 년 정도를 형사사건 수임을 못하게 할까? 몇 년이나 하면 좋겠습니까? 몇 년 정도 못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10년 정도. 10년? 네. 그러면 아마 위헌이라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정관 특혜가 사라지는. 그러면 한 5년만 하세요. 5년? 그게 사실 5년만 그게 사실은 대개 퇴임 후에 이해가 워낙 크게 맞물려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정관 비리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거기가 정말 적폐가 네. 법조의 적폐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정관 예우 자체가 사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불가능하게 해놨죠. 근데 일부러. 이게 전화 근데 변경하고 그걸 피해. 그렇게 되니까 문제죠. 뭐 알 수도 없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걸리면 완전히 그냥 혼을 제대로 내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민주당한테 아주 완벽해라고 박수를 보내는 건 아닌데 그 어려운 가운데 기득권 내에 들어있는 어떤 그 진짜 적폐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180석이 열린민주당 등과 이렇게 뭔가 합심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계속 욕하거나 그럴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그 중대범죄수사청도 최소한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그 대목은 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원래 권력기구를 개편하는 쪽에서 검찰개혁 특위를 이렇게 바뀌면서 핵심 과제가 그거거든요. 수사 기소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가 무슨 뜻이냐에 대한 정리가 지금 사실 잘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최소한은 뭐냐 하면 지금 6대 범죄라고 되어 있는 중요 범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것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떼낸다. 그래서 그때 떼낼 때 그거를 뭐라고 할 거냐 수사청이라고 하자. 그랬다가 근래에 이제 거의 합의가 된 게 명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자. 그걸 떼내는 거예요, 일단.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그러면 이제 중요한 쟁점이 하나 남는 게 뭐냐면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할 거냐. 이제 1차 수사를 못하게 할 거냐, 아예 못하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예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할 수 없도록 하고 그냥 공소유지만 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공소유지에 기소를 하는데 어떤 사건이 왔어요. 그런데 재수사 요청을 했어요. 부족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대로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혹은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그래서 기소가 불기소 처분으로 왔어. 그런데 고발인이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영역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때도 못하게 할 거냐. 미국처럼 보안 수사 정도는 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그런 때는 뭐 보안 수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그게 지금 쟁점이죠. 근데 일단 1차 수사는 못하게 한다. 이건 사실은 정리가 된 거고. 그 쟁점 때문에 약간 좀 못 나가는 측면이 있군요. 그렇죠. 앞에 그 속도가.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금 더 심오하게 이게 이게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분권형 국가로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좀 더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멀리까지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평면에서의 이 분산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소속의 문제 그런 게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고 또 당연히 그 이야기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총장 그 직선제라든가 또는 이제 이 시도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분권형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뭐 아이디어 차원으로라도 얼개설계 같이 내놔야지 이게 저는 이제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다른 영역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 기소 권한 내지는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국가의 형벌권이잖아요. 형벌 제도잖아요. 이걸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특히 지금 근래 나온 얘기 중에 무슨 수사하는 데를 여러 군데 만들어 가지고 온통 수사국하고 만들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던데 그 말은 정말 무지의 극치예요, 아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게 수사권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돼서 이걸 그렇죠.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4파트 이상으로 나누자. 경찰, 그러니까 국수본이죠. 수사청, 특사경 또는 공수처? 공수처 이렇게
나누자. 특사경에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지자체들이 하는 거죠. 그거. 지자체에도 있는 경우가 있고 되게 부처 중에 기관들도 뭐 있죠. 기관들도 중에. 가지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건데 그때 그 조사하는 그거를 하나로 모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장악하고 있는 기관이 너무너무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이걸 분리를 다 분권화하거든요. 분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 그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이 했다면 그건 억지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너무 무지한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는 게 범죄는 대응력을 높이고 인권은 보호할 거냐 이게 방향이니까요. 지금 조중동의 공격 목표가 그거 아니에요.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네. 통합 관리 되는데 그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조사하고 다 정리돼서 이거 어디서 뭐 하는지 다 나오는데. 타이밍은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중대범죄수사청도 사실상 윤석열 청문회 때 윤석열이 찬성했던 항목인 거 맞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할 목적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어쨌든 윤석열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이라서 자신이 뱉은 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 박범계 장관과 신현수 수석 사이에 뭐 일종의 갈등 이런 게 있을 때 예전 같으면 윤석열 임기가 많이 남았을 때 같으면은 검사들이 댓글로라도 검난을 했을 건데 조용한 거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석열에 대해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욕하는 검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임기가 이제 뭐 한 4, 5개월도 안 남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4, 5개월이 뭐야? 4개월밖에 안 남았네, 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자체가 지금 저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검사들 입장에서는 방향타를 잃어버린 상태.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 거기에 국민의 짐과 그리고 조중동이 언론. 막아주는 형태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검찰은 못 나설 거예요. 네. 그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의 영장 청구권 문제는 주는 방향으로 흐름이 잡힌 건가요? 아니죠. 그것도 쟁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 그 말씀부터 좀 하면 안 되겠길래 속기록을 갖다 찾아봤어요. 네.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중대범죄수사청 지금 이제 가져간 환영. 아니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수사기소 수사기소 분리, 분리에 대해서 수사기소 분리에 네. 대해서 캡처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캡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369회 임시회 2019년 7월 8일 월요일 의사일정 1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 여기 보면 쭉 가다가 금태섭 의원이 당시 법사위원이죠. 제가 시간상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해가지고 문무일 총장 시절에 대검이 직접 수사를 지향하기 위해서 조세 마약 부분 이런 걸 떼내서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무부도 지금 내부에 TF를 만들어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으로 마약청과 조세범죄 수사청 독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걸 놓고 자꾸 이상한 얘기들 하던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봐요, 핵심을 막잖아요.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 뭐 맥락이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던데 맥락이 그거 맞아요. 그 내용이 딱 중대범죄수사청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 이름만 이제 요약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반대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 특수 권력기관으로서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으로서 보면 자기들 자리도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에도 몇 건씩 계속 기사는 올라오던데요. 직을 걸어라 이것을 막아라 나서라고. 나서라 이러는데요. 근데 영장 청구권 생긴다면은 검사들이 많이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나서라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 나라의 기본적인 정치 질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서라고 하는 이 나라에 지금 국가 운영 방식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이거를 그걸 거역하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검찰총장한테 법을 수호해야 될 사람한테.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이 국회에 들어와서 법을 발의해가지고
되돌리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잖아요. 뭐 선출직도 아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윤석열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였었군요. 아, 참 거. 야, 그냥 임명한 게 아니구나 이게. 아, 이거 파헤쳐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각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정말. 이게 진짜 블랙 코미디야, 이게. 정말 씁쓸해요, 정말. 근데 그 맥락 전체로 보면요. 공수처가 많이 떠오르기 전에 이야기라 공수처는 생각지도 못한 측면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윤석열의 답은 확실하게 그렇게 찬성한다고 기소 분리. 나왔으니까. 예. 공수처가 세워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했다면 답이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좋았을 때잖아요. 우리끼리의 분위기가 좋았을 때라 그러니까 뭔가 개혁하고 싶어하는 총장으로 남고 싶어 했던 그 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수사기소 분리가 대한민국 수사기소를 동시에 갖고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됐고 가장 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큰 흐름에 당시로서는 도대체 이거를 안 된다고 해가지고는 청문회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정상적인 상식적인 답변을 한 거였죠, 그 당시. 그렇죠. 그것도 아주 매우 이렇게 가면서. 이건 사실 윤 총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야당도 대선 후보들도 다 흐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던 거예요. 2018년에 심지어 곽상도 의원도 다 수사청 했던 이야기인데 기소청 지금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그때 자료집을 딱 봤더니 완전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있잖아요. 얘기. 그런데도 반대를 지금 하는 이제 야당의 그때 논리는 토론회하고 뭐 번스럽죠. 했더라고요. 야당의 논리 현 시점 논리거든요. 정권 수사하니까 살아있는 이 거였어요. 검찰을 해체해 버린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근데 그쪽 속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때 댓글 수사했던 그 기억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임명되니까 그 윤석열이 자신들한테 칼을 들이댈 줄 알고 발의한 쫄아 법이 있었던 그게 거죠. 그렇죠. 현장이라는 게. 그렇죠. 진짜 웃기는 세력들이에요. 그 정치 세력이라는 게 우리 정파의 이익, 불이익을 떠나서 한 방향으로 가주면 훨씬 더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제가 어제 우연히 가서 코로나19 노후라고 하는 그러니까 광주에 가면 광주가 좀 그 시민사회가 좀 더 좀 잘 성장해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실제로 그래요. 뚜드시니까. 그 예를 들면 옛날에 세월호 났을 때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시민 상주 모임, 그래서 한 400~500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그걸 뒷받침했잖아요. 다른 도시는 그거 없던 거거든요. 이번에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보니까 광주가 맨 먼저 2045 넷제로 선언을 했잖아요. 이게 그런 시민사회 역량들이 뒷받침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공부하는 시민들, 시민자유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와서 강사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시민자유대학에서 얼마 전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우리 사회 변화가 올 거냐, 코로나19와 인문학적 그 진단 이런 걸 좀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를 그 강사로 좀 불렀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한강좌 한 것이 책으로 정리돼서 나왔던데 그걸 제가 이제 내가 뭐라고 했었나 하고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지금 저 국민의힘은 저렇게 쪼그라들었을까? 그리고 민주당은 더 확장됐을까? 의석이. 그때 그런 제가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이게 촛불 시민들의 욕구하고 실제로 정치, 정당, 제도가 이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게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촛불 시민들의 요구에 조금 더 가까이 와 있다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멀리 있어. 그러니까 표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국민의힘 같은 지금 같은 태도로 역사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를테면 경제에 대해서 지금 같은 태도로 저렇게 있으면 참 안타깝지만 계속 쪼그라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버려 둬버려야죠. 그걸 소위 말하면 이제 다른 표현은 야당복이라고 하죠. 예. 진짜 쇄신해가지고 민주당하고 변별력 경쟁이 되면 민주당이나 저 당이나 똑같은 당이라는 인식을 줘야 그나마 정권이 넘어가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그 코어 중에 코어가 중대범죄수사청인데 사실 이것도 끝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뭐 기소배심죄라든지 나중에는 사법부의 배심원죄라든지 전면 확대라든지 중대범죄수사청은 일단 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낸다.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되게 이제 검찰은 수사를 잘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설마요. 실제로 그럴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70군데를 압수했는데 증거를 못 찾아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형편없는 건데 네. 저는 사실 그 논리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한다. 수사 역량이 더 있다. 어쨌든 이걸 떼내는데 혹시라도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지면 어떨 거냐 하는 과제 말고는 더 이상 다른 문제제기가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이미 지금 와서 이것을 뭐 또 검찰이 수사 역량이 뛰어나니까 이걸 활용을 해. 아니 검찰 그 수사 역량이 그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네. 그 검사들이 중대범죄 수사 그렇죠. 수사관으로 가면 돼요.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려고 할 네. 거예요. 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사하려고 들어왔다 이런 이제 저희들이 당정 이런 거 해보면 수사하려고 들어온 검사들이 있다. 수사관으로 가라 이거예요. 대우를 해줄 테니까. 검사가 주라는 뭐가 문제예요? 지금 공수처에도 검찰 현직은 없지만 검찰 출신들이 거의 반 이상 고양시를만. 지원한 걸로 돼 있거든요. 원래는 단절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검사라는 명칭, 판사라는 명칭을 좀 없애자. 그런 검토를 해보자. 왜냐하면 그냥 공소관, 뭐 기소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말은 뭐 형사 소추인. 어찌 보면 이게 이 법률인 일제 때 나온 말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도 제가 오늘 3.1절 아까 잠깐 적표 쪽 말씀드렸는데 청산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미지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자신도 점점 부끄러울 거예요. 옛날에는 힘의 상징이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나 검사 이렇게 말하고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자꾸 눈사람이 떠오르고 그거 안 좋다니까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헌법에가 검사가 됐기. 헌법에 들어있어.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그 영장 청구권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에 줄 거냐. 지금 그쪽으로 주고 싶어서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헌법 때문에. 변사.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지금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영장까지 그냥 청구할 수 없도록 할 거냐. 경찰하고 협력하는 정도까지만 놔둘 거냐. 영장 청구까지 놔둘 거냐. 에이 그래도 기소까지 다 할 수 있게 할 거냐. 요런 단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장이나 검사 이런 말들은 이런 표현들은 딱 헌법에다 박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영장 청구권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검사라는 직을 가진 검사가 그대로 옮겨가야 되겠죠. 파견 형식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죠. 근데 그 대목에 대한 이제 정리가 아직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자리가 더 늘어나고 조직이 더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검찰 더 좋아할 거다. 더 장악할 수도 있는 그런 나쁜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기 이제 식구들이니까. 일단 중대범죄수사청에는 특위 내에서는 검사를 두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영장 청구하고 기소를 하잖아요. 통제 다 돼요. 각 수사기관들에 대한. 어찌 안 되겠어요. 그럼 현재 사실. 검찰 수사관들은 거의 다 그쪽으로 가는 상황이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대개는 그쪽으로 많이 가야 가도록 그렇게 가거나 해보자고 하는 아니면은 건데 국가수사본부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그거는 이제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은 문 대통령 임기가 이제 한 1년 2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임기 안에는 대부분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그 속도 조절 어쩌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속도 낸 적도 없는데 속도 조절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뭐 그걸 이렇게 막 썼던데 이런 거죠. 속도 조절을 하려면 뭐 이렇게 세게 밀고 가다가 이거 너무 급한데?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굳이 따져보면 강원 대립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다 소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소설이야.
우선 속도. 원래는 2월까지 발의를 하고 6월까지 해서 6월 국회까지는 이 법을 제정을 하자. 제정을 하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일정이 마음대로 안 돼서 지금 3월까지 온 거고요. 문제는 이제 시행 시기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내에 이게 시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어떤 쪽에서는 한 3년은 있다가 해야 된다. 그 중간에 이게 이 업무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관이 되고 그 업무 조정이 되고 이런 게 돼야 되니까. 그리고 뭐 제도도 좀 이제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대목을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결정은 안 했는데 대개 1년 아니면 2년 이 안을 놓고 지금 이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죠. 민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늘어지잖아요. 그럼 되돌려질까봐 불안해서 부작용이 있더라도 빨리 해라 쪽이 저는 여론이 더 높아요. 저는 사실 부작용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전자정부예요. 옛날에 막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정부 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시작하고 맘먹으면요. 순식간에 해치워요. 무슨 수사하던 내용을 뭐 저리 옮겨가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사팀 셋다 불러가지고 이사팀 옮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제가 하기 싫은 거예요. 선정되고 그런 줄 아시나? 하기 싫은 거. 빨장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저쪽에서. 민영배 의원이 그런 면에서 이제 요즘에 인기가 많은 이유가 선명해. 에이. 그러니까 자고 오면 안 해요. 그래서 민영배 의원을 특별히 모신 이유가 지금 그 검찰개혁 특위위원들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발언 내내 그런 식이시잖아요. 오. 야, 이거 밀어서 된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를 믿으면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강원론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뭔 강경파하고 온건파하고 어떻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뭐가 강경? 언론에서 적도로 언론에서 강경파 쓰는 게 제일 웃겨요 저는. 그러니까요. 누가 있어요? 온건파가 어디 있나? 강경파 여기 계시죠? 강경파가 없어요. 검찰개혁 TF 팀이 있을 뿐이지 네, 강경파가 온건파도 따로 없는 없고 거예요. 강경파도 없어요. 강경파라니까 좋던데. 이게 정치 언저리에서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걸 해보면은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찰개혁특위 위원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요거를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속도를 늦추자고 하는 사람을 소위 말하면 빨간 수박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도 있죠. 사실. 분란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의 시야죠. 그건 시각이죠. 저는 뭐 이 속도 조절 이야기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가 법률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자꾸 생각하면은 늘 완벽해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요. 제도는 늘 그 시대적으로만 맞는 거지 시대가 바뀌면 늘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해야 돼요. 최소 입법을 빨리 해놓고 좀 틀리면 또 보완하고 바꾸고 보충하고 이러는 거거든. 그런 부분에 저는 속도를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제도 처음 만드는 거는. 이 방송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7년 7년 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하루도 안 빠진다. 방송. 그러니까 그 흐름을 오늘이 7년이라고요? 네, 하루도 안 빠지고 방송이 그럼 나온다. 파티해야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때 할게요. 3년 기다리시고. 문제는 그 흐름상 보면은 우리가 그 21대 총선 전에 항상 했던 얘기가 민주당이 정권은 잡았지만 130석밖에 안 돼서 네. 그럼 국민들한테 열심히 하고는 싶으나 의석이 부족한 관계로 개혁이 안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180석이 됐잖아요. 다음 22대가 기대되는 게 상당 부분 개헌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그렇겠죠. 하다못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거권 같은 것도 아예 이 헌법으로 보장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거 준비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장을 해가지고 헌법을 개헌할 시기가 이미 됐잖아요.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 이게 뭔 짓이에요? 자꾸 부동산이 아니고 주택. 내가 살아야 할 곳, 내가 거주해야 될 곳, 주거 안정이죠. 기본적으로 주거권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주거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개헌이 정확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22대 국회 때는 한 번 더 가보자. 200석을 좀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실제로 그런 흐름을 제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시간 관계상 자 보니까 어쨌든 문 대통령 임기대행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행 시점만 두고
뭐 임기까지 가면 안 돼요. 6월까지 이건 하기로 한 거니까 6월에 일단 입법은 끝내야죠. 입법은 2월까지 끝낸다. 끝내는데 이제 그 부대 조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부터 시행을 할 거냐.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또 많은 분들은 그래도 1년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되게 그쪽으로 많이 의견이 모아지는데 어떤 분들은 2년이나 3년쯤 있다가 유예해서 그때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예. 그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입법이 되는 건 그러니까 확정이 되는 건 하여튼 당연히 올해 6월 안에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런 욕을 가끔씩 뭐 억울하든 안 하든 먹어요. 야, 어쩔 수 180석이나 없어요. 뽑아줬는데 왜 안 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채찍질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런 목소리들이 민주당을 실제로 조금 더 이걸 다음 달에 할까 하다가 이달에 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여기서 그 변호를 제가 민주당을 위한 변호를 잠깐 하면요. 그거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은 전 보지 못했어요. 브라보. 진짜로요. 의총을 이렇게 자주 하니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나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오히려 야 우리가 좀 늦다고 하는 데 대목에서 그러니까 촛불 시민들이 요구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데목에서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건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한 번 더 변호를 하자면 여기 지금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일부러 늦추려고 하거나 늦췄으면 좋겠다고 하거나 속도를 안 내면 좋겠다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 더 지혜롭게 제대로 좀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돌다리 한 번씩 두드리다가 시간이 가지 이걸 막 일부러 물론 좀 엉뚱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을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런 엉뚱한 게 나오면 사실은 설 자리를 못 잡아요. 오히려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그 판사 탄핵 그렇죠. 무슨 역풍이니 뭐 어쩌니 복잡한 얘기가 많았는데 무슨 역풍이 불어요. 제가 요 대목에서 하나만 딱 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요. 혹시나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언론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하면은 제도적 완결성을 위한 전문가 공천에 중심을 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덧붙여 가지고 여론전이라는 측면에서 기소수사 독점에 의한 폐해 사례들 이런 것들을 이 언론에 흘려주는 것, 대중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수처 할 때 느꼈던 것인데 공수처 초반 여론이 70%가 넘었어요. 지지 여론이. 그런데 우리가 제도에 빠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검사의 특권 폐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론에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저희가 미흡하게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 환경이 안 좋아서 얻어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이런 전략적인 것들도 저는 놓치지 그러니까 않았으면 원래 좋겠어요. 2월에 입법 그러니까 발의를 목표로 처음에는 설정을 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당장 당내 보고도 해야 되고 특위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걸 또 이 조문을 다 좀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총회를 열어서 의견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아무리 그동안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또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이런 어떤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이지 뒤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 전반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장외에서 계속 민주당한테 채찍질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 문자로 이렇게 하시는 당원분들이 참 많대요. 그 누가 혹시 여기서 지령 내리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혹시? 이런 걸 있어. 그랬을 수는 이런 걸 있을 있어. 것 같아. 민주당 법사위 전화번호 날리고 검찰개혁특위위원들 전화번호 여기죠 여기요. 지금 다 있어.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는 틀린 걸로 해놓으셨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조금만 못한다 싶으면은 이제 문자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는 그런 공개는 안 하고요. 왜냐면 오해받는 것 좀 말하자면 막연하게 민주당 뭐 180석이나 뽑아줬는데 뭐 하냐라고 채찍질하는 거 기분 나빠하신 분도 없다 그러니까 잘했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이 아니라 흐름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막 이런 거 막 와요. 막 민주당 지도부는 한명숙을 사수하라. 이런 것도 나오고요. 막 의원님께서 어쩌고 해서 어쩔 때는 막 쏟아질 때가 있고. 새날에 나가지 마세요. 이런 건 없던가요? 설마.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자, 오늘 다른 질문 하나 더 좀 예민한 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인터뷰 흐름상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오늘 인터뷰의 맥락이랄까 의미가 좀 퇴색될 것 같아서 그 질문은 다음에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빼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뭐 민영배 의원 자체가 새날 식구시다 보니까 편하게 오시라고 해서 제가 뭐 여쭤볼 만한 어떤 내용들이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김용민 의원을 또 한번 초대해가지고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한번 몇 가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게 있잖아요. 이쪽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관심을 받고 뭔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잘한다 해줘야 더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맨날 욕만 먹으면 주눅 들었고 거짓말해. 그래서 그래도 이 새날 시청자분들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모든 이런 그 방송들 통틀어 가지고 가장 수준 높은 분들이 새날 시청자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민영배 의원님, 예. 우리 선명 민영배 선생님. 아 왜 놀려먹고 그러세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요. 이제 초짜여가지고 제가 그러신 분이 무슨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비서관을 2번씩이나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 초짜라고 안 할게요. 이제. 우리 선명 초선이잖아요, 초선. 호가 김영춘 이분은 호가 가덕인 것처럼 앞으로 우리 민영배 의원 선명이에요, 선명. 선명 우리 이 민영배 의원님 뭐 검찰개혁 기대하시는 우리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믿어도 됩니다라고 한 말씀 약속 한번 하시고 가시죠. 제가 혼자 하는 거 아니어서 제 맘대로 무슨 약속을 드리고 그럴 건 아니지만 지금 나오는 무슨 속도 조절론이나 강경 무슨 내부 갈등이나 적어도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치열하게 토론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합의가 딱 되면 나올 거고요. 시행 시기가 지금 이제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6월 안에 하여튼 입법을 한다. 물론 또 어떤 과정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검찰개혁 특위에서는 촛불 시민들의 명령에 충실하려고 애를 쓴다. 그 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밖에서 자꾸 엉뚱하게 이제 뭐 이런 저렇게 해석을 멋대로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말씀은 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특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진실로 믿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한 그 맥락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좀 디테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은 다 똑같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드렸고요. 또 따로 모실게요. 그 얘기 따로 한 주제가 또 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정말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멘트만으로 한 30분 더 할 수도 있는데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자 시작할게요.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2080년, 2090년, 210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연구, 공부방송, 1번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소동요 방송, 정치 1번과 40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